안녕하십니까. 이영식 교수입니다. 이번에 거시경제학을 마련했습니다. 경제학 원론 2로서 거시경제학을 관련했는데, 이번 거시경제 원론 분야에서는 좀 보다 명쾌한 논리로 그리고 정책 현장을 갖다가 달리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보다 해박한 해설이 있는 그런 경제학 원론 2를 갖다 마련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30여 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사실 경제학을 갖다 공부하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현장을 좀 많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거기서 경제를 갖다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경제 정책을 만들고 또 시행해보고 그 다음 검증을 또 다시 해보고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항상 경제라는 것이 참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쉽지 않다라는 그런 형태로 저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경제라는 것은 참 어렵구나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세상 뜻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참 경제야말로 하고 싶어도 아니면 올바로 분석하고 올바로 해결하면 좀 될 것도 같은데 잘 이 해석이 어떤 때는 안 되기도 하고 또 된다 하더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이게 무슨 현상일까라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경제가 이렇게 좀 어렵다고 이렇게 인식되는 그 이유는 이 경제는 말이죠. 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행동하고 그런 유기체적인 그런 현상을 갖다가 경제학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거시 분야, 이 분야는 말이죠. 국가 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이 같이 어우러서 나타나고 있죠. 이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이러니까 이게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 큰 사건도 저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좀 조용하기도 하고요. 이 조용한가 보면 또 이게 평화로운가 보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은 경우예요. 그리고 좋아질 때는 굉장히 좋아지고 안 좋아질 때는 뭐 이렇게 거의 죽는 그런 상태까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뭐 요새 재정 위기, 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앞에 글로벌자가 붙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만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급할 때는 이렇게 위기라는 것은 사망하겠다라는 그런 쪽이에요. 중대한 수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위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말이죠. 굉장히 좋은 청신호로서 굉장히 뭐 새로운 것이 발명 또는 발견되어 가지고 굉장히 미래가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또 이 새로운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체 공학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 말이죠. 이렇게 빨리 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높이 멀리 사람이 이런 세계 신기록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높이 멀리 날기도 하지만 이 경제라는 이 자체가 말이죠. 한번 들어놓을 때 말이죠. 완전히 이렇게 이 중환자실에 들어눕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쉽게 파악할 수가 없죠. 어떤 때 이게 건강한 것인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앞으로 건강할 것인가, 또는 안 건강할 것인가, 그리고 더 좋아질 수는 없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 현상이 이렇게 수시로 움직이는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측면에서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또 이 경제의
분야는 특히 이 거시경제 이런 분야에서는 말이죠. 여러 시장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동시장, 그다음 금융시장, 그다음 뭐 이런 생산물에 대한 보통 일반적인 생산물 시장, 그다음 외환시장, 국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아주 막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이 경제 현상에서 경제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막 어우러져서 막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 체계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그 다음 또 어떤 현상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나타난다는 그런 쪽이에요. 제가 너무 첫 시간서부터 너무 겁을 줘서 그런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왜냐면 정밀하게 볼 때 이게 뜻대로 안 간다는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이지, 뭐 파악하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경제 현상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요. 제 자신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그래서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차원을 갖다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좀 약간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거시경제 분야인데, 근데 이렇게 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 갖다가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제 이 분야는 말이죠, 경제 학문으로서 여기 한 군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학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녹아져 있고, 기초 학문으로서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그런, 특히 사회과학을 분석하는 데서 아주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이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들만 경제학 하는 것이 이제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경제 현상, 이런 것들은 말이죠,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그냥 완전히 배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경제 이런 분야는 말이죠, 쉽지는 않지만 이제 거의 상식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상식으로 와닿아 있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있으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형태죠. 몰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 더 좋은 해법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 알면 좀 밝아지고, 이런 형태의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경제를 모르면 상식이 없는 무식한 그런 형태가 돼버리죠. 근데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식으로 와 있고, 다른 학문에 연결돼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 완전히 와 있고, 또 최근에 일어나는 그 시사적인 이런 문제들, 새로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적용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현상을 이렇게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아주, 비관적으로 아주 극하게 나쁘게 보느냐,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TV에서 아니면 신문에서 이렇게 많이 논하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시사경제 문제가 아주 수시로 계속 많이 발견되는 거죠. 시사경제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 최근에 통상 문제, FTA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일자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요새 저축은행 해가지고 금융 문제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하루에 몇십 건씩 그냥 쭉 터져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둬도 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까라는 그런 과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시사경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활 속에도 묻어 있고, 시사경제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거론되고 있고,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고 입 다물고 있기는 좀 곤란하겠죠. 물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좀 약간 상식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좀 그런 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아는, 그러니까 세상을 좀 잘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 좀
되려면 경제학을 공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 학문이라기보다, 물론 학문이긴 학문인데, 학문이라기보다 이제는 경제 상식으로서 또는 경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 생활 속에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현재 경제학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좀 해박한 그런 해설이 있는 그런 경제학 원론을 갖다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런 이 거시경제 원론에서는, 즉 경제학 원론 이에서는 말이죠. 이에서는 주로 국가 경제를 갖다 대상으로 하는데, 국가 경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수에 해당하는 국민 소득 또는 뭐 이런 실업 문제, 그다음 환율 문제, 외환 분야의 환율 문제, 금융 문제, 이자율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거시경제를 갖다가 쭉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석을 하게 되는 그 주요 과정에서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논리, 원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어떤 한 논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나고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원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이 최근에 일어났던 시행되었던 경제 정책이라는 거, 정책 같은 그런 처방이죠. 어떤 문제에 대한 처방, 아니면 어떻게 훌륭하게 잘 나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이죠. 그런 경제 정책들, 그 정책들을 갖다 시행을 해봤더니 뭐 좋다 나쁘다, 아니면 더 잘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경제 정책 문제하고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그런 현장을 제가 많이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같이 접목시켜서 좀 기왕이면 살아있는 경제로서 살아있는 경제학 원론을 갖다가 좀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경제학 원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한번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 기초적인 논리부터 어느 정도 틀을 딱 세운 다음에 그거 갖고 활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학 원론 이 툴을 다 공부하고 나면 그래도 이런 TV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신문을 본다든가, 아니면 경제신문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올 때는 그래도 문외한이 아닌, 뭐 그 정도를 조금 벗어나서 그보다 어느 정도 틀을 잡히면서 자기 소신을 갖고 있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안은 못 내더라도 그래도 그게 옳다 그러다,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정도의 실력을 기르는데 이 목표를 두고 이 수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 시험 점수만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런 형태도 갖추고요. 그 다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이 경제 철학이겠든 그런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 기반을 만드는데 주로 이 수업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 거시경제 분야는 말이죠, 이런 개별 위치가 아니라 이런 국가 경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국가 단위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런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특히 이번 경제원론 2에서 배워야 할 무엇을 배우고 그 답은 무엇이다라는 그런 것을 갖다 먼저 목표를 뚜렷하게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아주 이 주제를 확 이제 좁혀가지고 주제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이런 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뚜렷이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런 수업들이 나중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오늘 수업하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약간 어려운, 이해에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 위주로만
영어로 말하면 예고편 위주로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그게 커다란 이해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경제순환이라는, 국가 경제순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수업을 한번, 경제는, 거시경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라는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말이죠. 또 이제 각 개별로 쭉 봤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이 경제순환 쪽으로 싹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을 나중에 또 보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그렇게 이해할지 몰라도, 그래도 예고편만 보고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를 하는데, 맨 나중에 이렇게 그런 일 수업을 다시 이렇게 쫙 듣게 되면, 야, 맞아, 뭐 그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인공은 누구랑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뭐 악당은 어떻게 해서 죽게 되고, 앞으로는 아마 둘이 잘 살게 될 거야. 잘 살게 돼 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 뭐 이렇게 가지고 훌륭하게, 자녀들도 훌륭하게 될 거야. 뭐 그렇게 미래를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극장문을 나서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자, 경제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다시 미시경제하고 좀 비교해서 거시경제는 무엇이라는 걸 좀 이렇게 보고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라는 게 말이죠. 경제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가장 크게 올리자 라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선택의 학문이라고 이 미시경제 분야에서, 경제하고 언론 1시간에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때 우리 미시가 공부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것하고 뭐가 틀리냐라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경제라는 건 말이죠. 이게 뭐냐면 경제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죠. 경제라는 것은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이 경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 특히 경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부지런히 만듭니다. 그다음 무엇을 생산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 다음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행위를,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뭐 영화를 뭐 촬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생산하는 것입니다. 생산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다 왜 생산하냐면 다 소비하려고 그러죠. 다 물고기 왜 잡냐면 먹으려고, 자동차를 왜 만드냐, 타려고 하는 거죠. 영화 왜 만드느냐, 영화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소비를, 먹고 쓰고 사용하고 이런 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컨섬션이라고 하죠. 바로 사람 하는 행위는 바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는 것이 생산활동이라고,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자한테, 이 생산하는 사람을 갖다가 생산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생산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시장이라는 곳을 갖다 매개를 거쳐서 가게 되죠. 즉, 교환 기능이 있는 시장에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하는 사람은 시장에 내다 팔게 되고요. 시장에 오면 소비자는 시장을 통해서 바로 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죠.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자동차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자동차 회사에, 현대자동차, 뭐 삼성자동차 이런 데에 쫓아가서 나 자동차 주세요,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생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생산하는 사람도 바로 소비자한테 자, 자동차 사세요, 뭐 이렇게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같은 바로 시장이라는 곳에다가 내다 풀게 되는 거죠. 이 생산해서 생산한 생산자가 이 시장에다 물건을 내다 파는 행위를 경제용어로 공급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공급이란 용어를 썼죠. 공급을 하게 되고, 바로 소비자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를 수요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 기초적인 원리죠. 그죠? 그래서 바로 생산자가 시장에 내다가 파는 그런 공급,
기업과 소비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뭐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경제 주체라고 했는데 경제 주체가 누구냐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런 사람들이 이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갖다가 가계라고 해야죠. 경제에서는요. 자, 이런 가계나 기업들은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주로 가계는 소비를 주축으로 많이 하는데 생산하기도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업에서는 생산을 갖다가 주로 목표로 하지만 뭐 소비도 해요. 정부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국방 서비스 뭐 이런 외교 서비스 이런 문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생산하기도 하고요. 공공문제를 생산하기도 하고 생산자 입장에서 보기도 하지만 돈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소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런 분야를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역이다라고 해서 경제 활동 주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계, 기업, 정부, 해외라는 사람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생산하는 차원에서 중간에 거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시장이라는 곳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뭘 교환하게 되냐?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건 주고 돈 받지요. 그죠? 돈을 받게 되는, 물건에서 돈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소비자는 시장에 가서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돈 대신에 뭐냐면 물건을 받게 되는 거죠. 물건을 받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그러니까 교환하는 그런 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은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넘어가죠. 그 반대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받았으면 돈을 줘야죠. 그 돈을 거꾸로 이렇게 시장을 통해서 이 생산자한테 돈을 주게 됩니다. 물건은 이쪽으로 노란색으로 된 거, 물건은 돈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비자들은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리고 이 생산자들은 돈을 어찌 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밑에는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이라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 노동과 자본이 대표적인 것인데 바로 노동과 자본, 이 생산 요소를 갖다가 생산자들은 사들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가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로서의 생산자들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로서 물건을 내다 팔게 되는데 무슨 물건? 사람 같은 거, 노동 이런 것들을 사람을 내다 팔게 되는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취업이라는 거 그런 것은 사람을 내다 파는 행위입니다. 나 좀 사가세요 라는 그런 문제예요. 이 사람은 파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공급을 하게 되고 기업들이 사게 되고 생산자가 사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게 되는데 그 돈을 임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물건값이죠. 사람값이죠. 월급 거기에 대한 노동량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미시경제 분야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시경제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이게 바로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 원칙에 가장 가깝게 소비하는 가장 잘 소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것 측면에서 소비자론을 배웠습니다. 소비자론에서는 어떤 형태로 배웠냐면 바로 효용의 극대화, 즉 가장 주어진 비용에서 기왕이면 만족도를 가장 크도록 그러니까 효용을 극대화시켜 주세요 라는 그런 차원에서 소비를 현명하는 방법에서 이래서 바로 소비자론에서 그런 걸 배웠고요. 생산자는 생산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을 갖다 가장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즉 다른 얘기로 생산자의 목적은 이윤입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량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본 것이 뭐냐면 생산자 이론이었었죠. 그래서
생산 소비자론, 생산자론을 배우고 그다음 시장론을 배우게 됐었죠. 그죠? 시장에 대해서 각 시장의 형태별로 있었는데 시장, 이런 생산물 시장, 뭐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뭐 이런 형태를 배우다가 나중에 이 생산 요소 시장에도 좀 독특하니까 이걸 좀 별도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생산 요소 시장까지 전부 다 공부했던 것이 경제학 원론 1, 즉 미시경제 분야를 갖다 공부를 했던 겁니다. 이 미시경제는 말이죠. 이런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다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분야가 미시경제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말이죠. 이제 어떤 한 개별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 즉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국가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가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런 가게, 기업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단위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왜 국가 단위로 봐서 뭐 할 건데 국가들 보면 아주 독특한 문제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이렇게 보는 나라 단위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을 거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 단위, 가게 단위, 아니 이렇게 개별 단위 이런 것을 보는 것은 미시경제 분야라고 하죠. 자, 개인이 잘 살면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기업이 아주 부자가 돼가서 잘 살면 말이죠. 그 일반적으로 그 나라도 잘 살게 되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굉장히 잘 살게 되는데 이런 국가는 말이죠. 국가 전부 다, 우리 국민 전부 다는 말이죠. 못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리비아의 가다피,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가다피라는 가정, 이런 기업, 이런 가다피가 갖고 있는 기업, 이런 분야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수백조, 수십조, 수백조에 있는 돈을 갖다 모아가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 그래요. 자, 그 기업이나 가다피 일가의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굉장히 가다피 일가애들은 굉장히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았죠. 그런데 그 국가, 그 국민들도 행복할까? 그런 얘기예요. 많이 벌고 많이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거의 안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렇죠? 그죠? 제가 북한을 조금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하는 거죠. 사실 김일성, 김정일과 아주 행복하게, 아주 풍요롭게 삽니다. 그죠? 그리고 덩치도 좋겠지만 아주 이렇게 없는 거 없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북한, 김정일과 그쪽에는 참 잘 사는데 그다음 그 국민들은 잘 살까? 국가 전체는 잘 행복할까?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개인 입장하고 국가 입장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과연 국가 입장에서 한번 좀 파악을 해보고 국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정책을 목표로 두고 또 국민들이 국가가 더 잘 사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거시경제 분야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보는 시각이 좀 이게 틀리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이 약간 좀 틀립니다. 원리는 좀 같은데 그래도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좀 더 깊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시경제를 하나 둘로 나눠서 그러니까 경제원론을 이렇게 거시경제 분야, 미시경제 분야는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학에서도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런 형태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에서는 말이죠. 바로 이 거시경제 분야, 국가 단위로 하는 그런 분야는 어떻게 분석되는가를 갖다 경략해 보는 것이죠. 지금 미시경제 분야에서는 이런 개별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떤 원리로 되는가라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걸 국가 단위로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봤을 때, 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건 똑같은 원리로 답니다. 어떤 기업 이런 생산자들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런 분야에서 생산하겠죠. 소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누가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런 데서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고 이렇게 쭉 움직여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악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장에 가면 시장에는 말이죠. 뭐가 있냐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미시경제부에서는 가격하고 수량이라 그랬었죠. 그죠?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서로 만나서 이런 물건을 갖다가 거래하는 것이 시장이었고, 그래서 결정되는 것이 물건값에 해당하는 가격이 결정되고, 그 다음 판매량에 해당하는 바로 공급량, 수요량, 수량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이것을 국가 단위로 한번 이렇게 본다 그렇게 하면, 자, 국가 단위에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시장에서 막 이루어지는데, 한 나라의 국가 단위를 보면 그 생산한 거, 이 생산량, 이게 생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산량은 뭘로 파악되느냐? 그리고 가격은 뭘로 파악되느냐? 가격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가격이죠. 한국에 물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만 가지 아니면 수백만 가지의 물건들이 생산되어 있겠죠. 그죠? 물건들에 대한 가격, 이것을 국가 단위로 전부 다 한번 이렇게 파악하고 싶다.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가격이라고 그러지 않고 물가라고 합니다. 물가, 나중에 물가에 관한 원리에서 한번 좀 보겠지만, 이 물가라는 것은 말이죠. 이런 개별 가격을 가중 평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물가입니다. 그런 지수를 물가 지수라고 얘기하죠. 그럼 물가 지수, 물가 수준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의 개별급의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이라고 하지만 국가 단위로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가격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가격의 그 복수체인 바로 물가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국가 단위로 봤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물가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프라이시스라고 합니다. S를 하나 더 붙여요. 그러니까 물가 가격들의 집합제다 그런 얘기죠. 맞아요. 여기에 미시 분야에서는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파악했는데, 거시 분야, 국가 단위로 볼 때는 프라이시스라는 입장에서 물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물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공급자고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물가, 가격이 결정이 되듯이 물가도 그런 형태로 물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물가에 대한 결정 원리, 라는 것을 나중에 별도로 보겠지만, 또, 파악, 측정은 그렇게 합니다. 가격을 가중 평균해가지고 어떤 지수를 만들어서 물가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측정을 하지만, 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물가는 뭐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뭐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은, 물가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사실은 물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듯이 물가도 이런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파악하고 물가가 이렇게 결정됐다는 사실을 아니까 물가를 갖다 안정화시켜야겠습니다. 그런다면 당연히 뭘 파악하게 되겠어요? 뭘 파악하게 되냐면 바로 물가 안정 대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물가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그 원리, 물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움직이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이 증가되면 물가가 내려가죠.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급이 줄어들면 물가가 상승되지요. 그죠? 물가가 상승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결정 원리를 보고 결정 원리를 보고 물가에 대한 언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이런 형태인데 물가를 낮추는 방법은 뭐냐? 그럼 공급을 낮추면 되죠. 그죠? 그럼 물가 안정 대책은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물가가 안정되겠다. 수요를 이렇게 낮추면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원리와 함께 대책,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 단위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말이죠, 물가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물가에 대한 그 원리를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챕터에서는 말이죠, 우선 국민소득 먼저 배우고요, 저 중간 정도 가지고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물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물가를 공부하게 되는데, 물가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고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 물가가 왜 올라가는가, 원인,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올라가느냐, 너무 올라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을 좀 낮추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것을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한번 파악해서 그 원리에 맞게끔 또 정책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되게끔 그런 것이 물가 원리를 갖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가의 이 올라가는 현상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저번 달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요새는 작년 월하고 올해 월하고 전년 동월비라 그래요. 전년,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달이라면 9월하고 올 9월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한 달 동안에. 요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4.7% 올라갔다 그래요. 그죠? 그렇게 4.7% 증가하였습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합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율이 4.7%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비율을 인플레이션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가와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를 갖다 파악하게 되고 원인과 대책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 분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물가만 파악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소득이라는 측면도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격하고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 수량, 바로 공급량이죠. 공급량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산량이 됩니다. 그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량에 해당하는 거죠. 소비량에 해당하는 거죠. 가격이 결정되고 물가가 결정되고 여기 생산량, 이게 공급량이 결정되고 수요량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이 공급량, 즉 생산량인데 이 생산한 양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거,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생산한 것을 돈으로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GDP라고 사실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GDP라고 한다는 거죠. 글로벌 Gross Domestic Products예요. 그죠? 그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GDP를 갖다가 국내 총생산을 별명으로 뭐라 그러냐면 국민소득이라고 한다는 거죠. 앞에 왜 국민을 들었냐? 국가 단위로 봤을 때예요. 그냥 소득하면 개인도 소득세 생기잖아요. 그죠? 뭐 임대소득, 뭐 개인 뭐 무슨 소득 그런 거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국민소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짧게 줄여서 소득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런 것들은 다 별명이에요. 원래는 GDP죠. GDP를 다른 말로 국민소득이라고 한다는 거죠. 생산한 것을 1년 동안 생산한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화폐 가치로, 그것을 뭐뭐 생산했어. 생산한 게 너무 많죠. 수백만 가지가 되니까. 그죠? 그것을 생산한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돈으로 계산해서 쫙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소득이다, 그런 얘기예요.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득은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거시경제 분야에서는요, 소득이라는 걸, 국민소득이라는 걸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소득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에, 어떻게 결정됐냐면 생산을 이만큼 하게 되죠. 소비자들이 돈을 주면 바로 소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들이는 거, 이런 것을 수요라고 하는데, 거시경제에서는 그것은 가짜 수요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수요에 해당하는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주문을 하면 바로 여기서 생산한 사람이 사들입니다.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수요가 가져와서 그럼 돈을 줘야죠. 돈을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큼 생산됐습니까? 그런 것을 GDP라고 해가지고 국민소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미시경제 분야에서는 이건 수량이라고 표시하는데 수량을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소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와 소득이 바로 시장, 이런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소득에서는 국민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는 거며,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며, GDP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죠? 자, 국민소득이 생산을 갖다 여기다 주문을 여기 1000조만큼 생산했어요. 청조로만큼 주문을 했어요. 했더니 생산자가 1000조만큼 생산했죠. 생산해가지고 1000조만큼 이렇게 이동됐죠. 근데 그러면 여기는 돈은 1000조만큼 주죠. 그죠? 그래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말이죠. 생산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물건은 이렇게 1000조만큼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 돈은요 1000조만큼 밑으로 돌게 되는 거죠. 노란색으로 소비자한테 생산자는 생산 요소 지불을 해가지고 전부 다 소비자한테 돈을 가게 되고요. 그 돈 갖고 또 물건 사게 되고요. 그래서 물건은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 공급은 돈은 이런 형태로 반시계 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경제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경제의 순환 하는 거죠. 순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예, 물건은 이렇게 시계침 방향으로, 돈은 반시계침 방향으로, 이렇게 경제 순환, 이 흐름이 그런 형태로 이렇게 쭉 이뤄간다는 거예요. 이런 순환 속에서 국가 단위로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파악을 한번 해보자. 이 순환한다는 것이, 그게 아까 물가도 파악했지만 바로 국민소득을 파악하게 됩니다. 국민소득이 이런 형태로 쭉 이루어지는데, 자, 국민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1000조만큼 주문을 하면, 여기서 1000조만큼 생산하죠. 생산해가지고, 바로 물건 주고 돈 받게 됩니다. 생산한 거, 바로 여기에서, 주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국민소득 결정이라는 거예요. 국민소득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1000조인데 여기다 1000조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1100조를 주문해요. 우리 1100조만큼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아니면 소비자들이 더 소비를 더 많이 하려고, 야, 올해는 한 1000조가 아니라 한 1100조만큼 주문을 하면, 여기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돈 있어? 예, 당연히 돈 있죠. 그럼 1100조만큼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물건을 사들이게 되는 거죠. 돈은 1100조만큼 주고요. 그러면 그전에 1000조가 움직이던 것이 지금은요, 1100조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1100조가 이렇게 막 흐르게 됩니다. 물건은 1100조만큼 이렇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렇게 가게 되고, 그다음 돈은요, 1100조만큼 이렇게 주게 되고, 밑에서 다시 또 소비자한테 가게 되고, 이런 경제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소득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생산한 거 딱 멈춰가지고, 야, 여기 생산한 거 얼마큼이야? 공급량이 얼마큼이야? 아니면 여기 소비하는 사람들, 소비하면서 돈을 얼마큼 줬어? 라는 그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면, 그럼 아마 국민소득이 얼마큼 파악이 됐냐면, GDP가 얼마큼 파악이 됐냐면, 바로 1100조만큼 파악하게 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거죠. 즉, 여기다 투입을, 이런 흐름 속에 투입을 많이 하면 이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국민소득은 더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다 빼내는 거. 그것을 누출이라고 그러는데, 누출을 자꾸 이렇게 생기면 국민소득이 자꾸 줄어들어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하는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좀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왜냐면 유효 수요로 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막 그런 형태로 막 나타나겠죠. 그래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갖다가 한번 또 보게 되고,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원리인데 그걸 좀 고상하게, 좀 어렵게, 좀 나중에 별도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원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더 집어넣으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큼 생산하느냐,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측정하는 것을 GDP라 그래요. 생산한 건 물건 생산했어? 그 1년 동안 여기서 생산한 게 너희가 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만약 10,000개 있다. 10,000개의 기업들이 만약 뭐 생산했어? 그것을 다 생산한 것을 갖다가 다 집계해서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은 뭐라고요? GDP라고.
측정을요. 그러니까 이건 천조에서 여기서 1100조가 됐을 때 여기 딱 맞고 하면 1100조만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며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다음 또 어떻게 해야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그다음 또 감소하는지 그런 형태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국민소득론입니다. 국민소득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국민소득은 시장의 이 생산량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형태로 파악하게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민소득이 결국은 뭐냐면 소득이 들어가니까 돈을 얼마큼 잘 버느냐라는 그런 문제하고 똑같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죠. 그죠? 국가 단위, 평균적으로 국민들이 소득이 얼마큼 있냐라는 그런 것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국민소득 증가율을 뭐라 하냐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아까 1100조에서 1100조로 증가했어요. 그럼 100조가 증가했죠. 그것을 그럼 10%가 증가됐잖아요. 그 10% 증가한 것을 뭐라 그러냐? 국민소득 10% 증가했어요. 조금 약간 세련된 말로 경제 성장이 10% 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국민소득 증가율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잘하는 방법, 그런 것을 경제 성장론으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더 많이 투입하면 성장이 잘 되겠죠. 계속 투입하면 계속 커지겠죠. 그렇죠. 경제 성장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계속 무엇을 어떻게 잘 투입할까?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게 경제 성장이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돈을 준다는 입장에서,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돈을 준다면서 그것을 돈 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소득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 돈에 대한 흐름, 이런 것을 갖다 구는 것이 화폐금융론이라 그래요. 돈을 줬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줬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받지 않고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돈을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더 채워가지고 이자라는 거 더 플러스 해가지고 달라는 거죠. 그죠? 이 상품 자체를 물건으로 보지 않고 돈 자체를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돈을,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받고 나중에 돈을 갚아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 그 이유는 이자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런 시장을 뭐라 하냐면 금융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화폐, 돈을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빌리고 받고 하는 그런 금융시장, 화폐금융시장도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소득하고 화폐금융론을 갖다가 국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노동시장을 보게 됩니다. 노동시장 뭐냐면 생산요소시장으로서 여기를 보게 되죠. 생산요소시장에서.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노동과 임금을 보게 되는데 특히 노동량에 관련돼서 이 노동량이라는 것은 임금이 지금 얼마인데 지금 한국의 국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서 10,000명 근무하는데 삼성전자 말고 국가 전체로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습니까? 몇 명 고용되냐면요. 2,358만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2,358만 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2,300 국가 단위로 보니까요. 그죠?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고용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실업자라고 얘기하죠. 그런 비율을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고용과 실업, 이런 분야가 있는데, 자, 고용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업자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증가시키면, 그러면 양이 줄지요. 그죠? 고용량이 줄는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로 노동정책, 바로 실업, 고용, 이런 문제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개 거시경제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뭐냐면 국가 경제 정책을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시경제를 갖다 분석하는 그 목표를 뭐냐면 중간 목표로서 목표를 뭐냐면 국가는 항상 이런 지속적인 성장을 원합니다. 경제 목표죠. 우리가 왜 거시경제를 왜 공부하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성장을 하죠. 경제성장이라는 건 국민소득 증가를 어떻게 하면 많이 증가시킬까라는 그런 것을 목표를 두고 있죠. 물가 안정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되고 낮은 것이 좋다는 거죠.
그죠? 물가 낮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저희 위에서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상품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인을 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하고 고용 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용은 굉장히 커지는 게 좋지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을 요새는 고용 안정 이런 것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를 합니다. 일자리 다 같은 얘기예요. 일자리, 고용, 실업 감소, 고용 증가, 일자리 창출 다 같은 용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일자리, 고용 이런 분야에 많이 시킨다는 것은 노동량을 굉장히 증가시킨다는 거죠. 취업률을 상당히 높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라 그랬어요. 특히 나이가 젊은 30살이 안 넘는 29세 미만에 대한 근로자 이런 것을 따끈따끈한 그래서 청년 실업이라고 합니다. 뭐 청년 속에는 아마 청소녀도 있을 거예요, 그지요? 하여튼 꼭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든 하여튼 30살이 미만에 있는 것을 청년 실업이죠.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 청년 실업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년 고용량을 늘리면 되죠. 고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 공급을 증가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게 말같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하는 방법, 그런 것이 노동정책이죠. 바로 일자리 창출하려면 고용 안정을 시키려면 바로 노동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목적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국제수지 개선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제라는 문제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말고 국제경제학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의 거시경제 분야죠. 하지만 이 분야도 참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아예 떼어서 보는 것이 국제경제학이고 그것을 붙여 넣고 하는 것이 개방거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국제경제 분야는 어떤 분야냐면 국제경제는 그러니까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이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자라 그랬죠. 소비자를 소비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의 생산자 소비자 중에서 두 사람이 국적이 같지 아니하는 곳이에요. 국적이 시장인데 물건 사고 파는데 국적이 여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좀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여권이 다른 사람들, 즉 외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많이 생산했는데 한국 사람이 소비합니다. 그런 물건, 예를 들어서 미국산 소고기라고 가정할게요. 미국 사람들은 생산하는 거죠. 한국 사람은 소비하는 경우죠. 그죠?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한국에서 수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출이라 그래요. 그죠? 이렇게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국적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래하죠. 거래하긴 하는데 좀 제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만약에 제약점이 있을 때 돈은 어떻게 줄까? 우리나라 돈 주면 미국 사람이 안 받아요. 그건 돈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달러로 가져오라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 국경을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 물건을 실게 되면 수출 수입하게 되면 그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경제 분야는 말이죠. 국적이 서로 다른 것인데, 그 중에, 물건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의 물건이 공급되고 그런 형태 수출입을 하는 문제죠. 그런 것은 무역 또는 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돈을 주게 되는 거죠. 돈을 주게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국제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제경제는 이 무역하고 금융하고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과 물건이죠. 그래서 특히 통상하고 물건, 이거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 국제수지 문제인데 이 국제수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국제수지, 물건을 받으면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돈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물건을 우리가 사들이면 돈이 나가게 돼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또 돈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면 또 돈이 나가게 됩니다. 돈 측면에서 물건과 돈에 대한 흐름을 쫙 이렇게 보는 것을 국제금융 쪽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하고 관련돼서 국제수지, 우리나라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이 딱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을 국제수지의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국제수지가
어떻게 파악되며 그 국제 수지를 개선하려면 흑자가 되려면 적자가 되려면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국제수지 개선 분야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런 것을 보려면 국제경제 이런 분야를 갖다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런 문제를 갖다 국제경제 분야를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 원론 2에서는요,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국민소득에 관한 것을 먼저 보고요, 이 화폐 금융시장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 물가 안정 이런 분야에서 세 번째 보고요, 그 다음 노동시장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 좀 자세히, 고용 측면에서, 실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국제경제 분야, 특히 국제수지를 중심으로 한, 이 국제금융을 중심으로 한, 뭐 통상 문제, 이런, 국제금융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한번 전부 다 한번 파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고 국가 문제를 갖다 보게 됩니다. 오늘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예고편을 너무 길게 한 거죠, 그죠? 하지만 이런 분야를 목표로 해가지고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기 국민소득이라는 것, 물론 이런 도표를 이용해서 파악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런 것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첫 시간인데 너무 부담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거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수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부터는 말이죠. 좀 한 분야 한 분야를 갖다 보면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에 일어났던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연결해 가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